코로나19 기획특집. 같은 위기, 다른 대응이 가져올 전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영국에 이어서 독일도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Today is a defining moment for the global community. When we are sitting further apart than usual, the world has shown it is standing closer together than ever before.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코로나19 기획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음성의 마지막 부분은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모금 행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평소보다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가 가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이 EU 집행위원장의 말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가 가장 필요한 부분 아마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백신 개발에 대한 각국의 대응, 그리고 그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의대 의학박사과정 면역학 전공인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김인하 칼럼니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애타게 기다리는 게 바로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정상들도 백신 개발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 정상들이 지금 거의 경쟁 수준으로 백신에 대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일정도 정해놨습니다. 네.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한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오버를 하면 그걸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인데, 네. 이분도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까지 백신 보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좀 상황을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중국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해서 글로벌 공공재로서 보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EU 이제 그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 등과의 어떤 화상회의를 통해서 일본과 EU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 의견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리타 부이노비치 WHO 이 러시아 대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8가지 종류의 백신을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된다면서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좀 백신이 과연 나올까, 이런 의심을 표명하는 그런 정상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인데 본인이 걸려봤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렇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솔직히 백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여긴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백신에 대해서 전 세계,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신을 먼저 만들겠다는 의지들도 다들 강해 보이긴 합니다. 영국만 빼고요.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백신 개발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요? 백신이 굉장히 신통한 백신이 개발이 됐다, 이런 소식은 없죠. 아시다시피. 근데 미국 제약사 노바맥스가 지난 25일에 1단계로 이제 임상시험 개시를 발표를 해서 이게 이제 좀 주목을 받아서 네. 올해 말쯤에는 이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고 배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되는 거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불러일으켜지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금 이 노바백스를 포함해서 약 10개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시험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진행 중이고 네. 백신 후보 물질이 되는 물질은 100가지가 넘고 또 백신별로 이렇게 어떤 항체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바이오 업체인 칸시노 바이오로직스도 지난 3월부터 임상 1상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백신 후보 물질을 한 5개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개수의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올 9월 달에는 비상용 백신 그리고 내년 초면 뭐 일반인 대상 백신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최소 4억 개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또 옥스퍼드 대학 측은 백신 개발 가능성 자체는 지금 또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많이 논란이 된 게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사례죠. 네. 1차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날 이제 굉장히 모더나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행복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행복했겠죠. 네. 그래서 모더나의 경영진들은 이 시점에 이제 주식을 팔아치워서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은 이 1차 임상시험에서 뭐 일부 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또 불운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네. 미국 제약사 머크의 최고 경영자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 뭐랄까요 고려를 한 발언 같은데 뭐 백신이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개발이 되기는 역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솔직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보면 이른바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 테스트를 통과했다,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백신이 곧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백신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 백신이란 거 자체가 뭐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알기로 한 1700년대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뭐 우두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백신을 비롯해서 다양한 치료제 같은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면은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이 작용이 있으면은 반대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이게 뭐 간단하게 제가 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상부터 2상, 3상까지. 네네.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지 일단 테스트를 하는 거고 네. 2상은 진짜로 이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을 이제 소수 모집을 해서 이제 투여를 해봅니다. 네. 그래도 효과가 좋다. 네. 그러면 또 3상을 넘어가는 거죠. 3상은 그럼 어떤? 3상은 이제 그런 환자들을 대규모 집단으로 모집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은 뭐 1상이든 2상이든 3상이든 이미 그 하나의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데도 이제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은 짧아도 5년, 길면 10년 정도 걸리고 네. 그 전에 또 이제 그거를 어쨌든 치료제를 직접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 개발한 거를 사람한테 바로 찌러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작은 동물에서 시작해서 전임상 단계라고 해서 뭐 침팬지라던가 원숭이 이런 사람이랑 동물 비슷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거치다 보면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또 이런 부분도 문제일 것 같아요. 워낙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변이를 하니까 바이러스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언론이나 심지어 대통령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제랑 백신은 다른 거거든요.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방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걸릴까봐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치료제 백신이라는 개념의 백신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백신을 알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예방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바이러스의 구조 같은 단백질을 추출해서 미리 주입을 하면은 아니면 뭐 바이러스 약화시켜서 주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란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미리 보고 예습을 하는 거죠. 아, 이 바이러스는 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나는 이런 모양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공격 무기들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제로 그런 병원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백신이 없고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져서 젊은 분들이 또 의외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면은 한 번 더 미리 예습을 하거나 안 해봤으면은 갑자기 이런 몬스터가 나오면은 뭐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다 눌러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몸에서도 면역 시스템이 처음 보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얼만큼 쓸지 모르니까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심해지니까 오히려 우리 군대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백신이 중요한 거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 백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면은 코로나19는 백신 개발이 이렇게 어렵냐 하면은 특히 바이러스들 중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 계열의 바이러스거든요. 네. 이게 좀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그 이제 방탄소년단 노래 있죠. 네. 그것처럼 이제 그 그렇죠. 세포를 만들어주는 설계도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DNA가 RNA라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RNA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결국 DNA, RNA, 단백질이에요. 네.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이걸 처음에 발견한 왓슨과 크릭이 이제 이렇게 된다 무조건 모든 생명체는 DNA에서 RNA로 가고 RNA에서 단백질로 간다. 이걸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정립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뒤에 이 바이러스란 놈들 중에서 DNA를 설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RNA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완전 다르네. DNA를 안 가지고 있네. 근데 이 RNA가 DNA랑 차이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사다리 같은 경우가 이제 양쪽이 붙어 있고 그거를 연결해줘가지고 우리가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RNA는 그게 반으로 잘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구조가 되게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양쪽 축에서 한쪽 축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걸 밟고 올라가면 당연히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RNA거든요. 네. 그래서 DNA는 이중 가닥이고 RNA는 단일 가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RNA 계열 바이러스다 보니까 굉장히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도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데 네. 그런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이 RNA 계열 바이러스는 약 1000배 정도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요. 1000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발견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고 백신을 만들어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면은 전혀 다른 성질의 바이러스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네. 7개의 타입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그렇게 변이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7개에 맞는 약을 또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영리 기업인데 네. 돈이 안 되죠, 그거를. 그래서 대부분은 백신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임상에 들어간 경우도 7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유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이해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백신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어찌됐건 환자 치료는 해야 돼서 뭐 지금 국가별로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기존에 나와 있던 약들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칼럼니스트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좀 문과여가지고 과학적인 설명은 못합니다. 네네. 그냥 약 이름 정도나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렘데시비르죠. 네. 이건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된 항바이러스제인데 에볼라 치료제 자체로 이제 좀 정식으로 허가받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제 그 지금의 어떤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약 11일 정도로 약 30%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험을 좀 해보니까 이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 사망률이 한 7.1%가량 됐는데 위약 투여군에서 11.9%더라. 즉 네. 사망률을 낮추는데도 일부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긴급하게 이 지금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미국에서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어떤 치료제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그래도 얘기가 되는 그런 치료제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잘 안 되는 치료제들이 나머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말라리아 약으로 프랑스의 이 박사가 의사겠죠. 이 약하고 다른 항생제를 조합을 해서 수십 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꽂히면서 직접 이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밝히면서 또 화제가 되는 그런 약이죠. 네. 그런데 정작 프랑스 정부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코로나19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 상황인데 부작용 사례 보고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국제의학 학술지 중에 렌시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학술지가 있는데 네. 이 약을 먹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오히려 37%가 증가했고 심각한 심장 부정맥 위험도 137%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WHO의 경우에도 이 약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이 연구는 좀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심장 부정맥이 올 수가 있어서 저는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좀 미뤘던 치료제가 아비간이라는 게 또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후지필름이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하던 그 약인데 이거는 이제 뭐 5월 중 승인을 목표로 한다면서 굉장히 이제 이게 바로 나올 것처럼 이제 띄웠는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좀 임상 실험에서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승인을 좀 미루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네네. 제가 말씀해 좀 보충 주시죠. 설명을 하자면 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자체가 예방 목적이고 개발이 좀 어렵다. 돌연변이 잘 일어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코로나19 확진자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미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제들 중에서도 뭔가 새롭게 개발하면 또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존에 있는 약들 중에서 좀 코로나19를 썼을 때 효과가 있을 만한 것들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그걸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뭐 렘데시비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 제가 방금 코로나19가 RNA 계열 바이러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RNA 계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뭐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NA 계열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볼라에도 작용하는 게 이제 코로나19에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시판이 되고 있으니까 이미 임상을 다 거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더라도 훨씬 이제 빠르게 이제 치료제로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인터넷에 백신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뭐 백신 경쟁, 백신 전쟁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다 공감을 한다면 다른 분야는 다 뭐 차치하고라도 백신 분야에서만큼은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랄까요? 아니면 최근의 어느 트렌드랄까요? 네, 이 백신 문제도 각자 도생, 다극화, 다자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예. 그래서 백신 국수주의, 백신 냉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 민간제약사, 군이 함께하는 초고속 작전이라는 이름의 이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또 중국도 비슷한 형태로 속도전으로 지금 백신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의 의도도 이제 백신을 좀 우리 인류에게 빨리 공급을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나라들의 어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백신 개발을 활용을 하고 세계
세계 첫 번째 백신 개발국이 되는 이런 업적을 좀 챙기겠다. 이런 의도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 대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게 이제 미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물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제약사들은 해외에 공장을 둬서 좀 이걸 우회하는 방안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대표적인 이런 사례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가 이제 미국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면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 이 사례가 있죠. 네. 프랑스 총리와 장관이 나서서 이제 특정 국가에 백신을 먼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백신은 공공재처럼 우리가 다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프랑스의 속내도 꼭 그런 거는 또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신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공공재로서의 개발 이런 것들이 네. 아니라 각자 경쟁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뭐 세계에서 네로라는 유명 학술지들에 정말 많은 논문들이 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제는 이게 맞나 보다. 우리가 뭔가 의학적이나 과학적 지식들이 이게 맞나 보다라고 여겨졌던 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지금 변이도 많고 워낙 변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일이 되면 갑자기 또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 오답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한 다양한 뭐 치료제나 백신 그런 분석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 논문이라고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고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또 메이저급 논문이 또 따로 있어요. 뭐 셀이라는가 네이처 사이언스, 네. NEJ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쏟아져 나오는 코로나19 관련된 논문들을 다 모아서 리뷰 논문이라고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곳이 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곳이 그래서 다 정리해준 그런 리뷰 논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보기가 힘들죠. 전문 용어도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전문가 집단은 질병관리본부거든요. 네. 질병관리본부 그냥 검색만 해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일구는 어떻고 감염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뭐 면역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과학자분들 굉장히 많지만 저는 결국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는 것들이고 거기에 관리 지침이라던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백신 개발 하는데 항상 그래요. 사스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 메르스 때나 코로나 때도 이번 경우도 그렇고 항상 그때 한철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 특히나 이런 RNA 계열 바이러스는 만들어놔도 효과가 거의 없을 거고 지금도 수백 개의 후보 물질이 있지만 정작 임상에 들어간 건 7개 정도고 대부분이 일상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또 치료제 쪽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제 같은 경우는 300여 개가 벌써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수가 지금 3상을 통과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치료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손 씻기입니다. 네. 손 씻기만큼 예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잘하시면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기획특집 이 시간에는 저희가 백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우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김민아 칼럼니스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9시 10분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코로나19 기획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의 필요성 그리고 이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어땠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공공의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빛을 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의료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부터 확진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지원도 그렇고 진료나 치료비까지 다 이 무료로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때문이겠죠. 예, 제일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국민건강보험 경위는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보건소 같은 기초 공공의료기관들이 이번에 선별진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생한 환자들도 이제 대구의 경우를 보면 한 4분의 3 정도는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수용을 해서 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 역할을 사실은 공공의료 쪽에서 거의 상당 부분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검사 업체가 그만큼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차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의료 영역은 정말 평상시가 아니라 이렇게 전 국가적인 위기 때 굉장히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도 저희가 굉장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그런 잘 나가는 나라들이 의료 체계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좀 느낀 바가 많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공공의료 영역의 예산을 계속해서 또 깎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은 첫 번째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민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 같은 경우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로 했지만 의사 진료 보고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처치하고 이런 비용만 해서 300에서 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료 검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거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공공의료를 계속 줄여왔고 각 주나 시가 이제 이 민간 의료 중심으로 더 이제 확장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벌어진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은 민간 의료 기관들이 이제 코로나 환자만 이제 볼 수가 없고 다른 환자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병원에 안 가니까요. 그래서 예. 민간 의료 기관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이제 수익성 때문에 의료진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의 이제 상당 부분 그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을 가지고 뉴욕주 이제 주지사의 명령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그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의료진들은 이미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아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하면서 인공호흡기 하나를 2명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 있었군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 아까 제가 질문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공공보건 지출 쪽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저희 알다시피 민간 의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좀 많은 한 26%에서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그조차도 이제 저희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로 계속 그 축소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공공의료기관 중에 제일 그냥 이야기할 만한 게 이제 주립대 병원과 그다음 이제 저희로 치면 보훈병원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립대 병원들 쪽으로 이제 주로 또 이제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사실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턱없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보건 비상사태가 터지면 이제 공중 보건 인력들이 나서서 감염자랑 접촉자를 추적을 하고 격리를 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예산이 삭감되니까 당연히 인력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방역에 무방비로 뚫렸다 이런 건데. 유럽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또 공공보건의료가 발달한 선진국이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좀 유럽의 그런 공공보건의료가 허울 뿐이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유럽이 의료체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돼 있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방역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대응을 너무 늦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대응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치료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지난 20여 년간 사실 공공의료 예산을 유럽도 계속 축소를 해왔죠. 특히 당장 이제 필요하지 않은 집중치료실, 이제 중환자실 병실과 그다음 의료기기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네. 최근에 또 10년 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남부 유럽 쪽 그리스발 이제 경제 위기로 네.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이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 이후로 뭐 이제 많은 의사들이 또 북유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제 요양시설 쪽으로 이제 이 노인들 진료하는 어떤 패턴이 개편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요양시설들이 거의 방치가 되면서 그곳에서 뭐 높은 곳은 거의 뭐 치명률 50% 수준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 아니지만 유럽식 의료 시설의 그 어떤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공공의료가 잘 돼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 요양시설 이제 요양원인데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민영화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치료가 어려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들으셨겠지만 80세 이상 노인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 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캐나다 일각에서는 뭐 장기 요양도 이제는 메디케어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 요양 자체도 공공보험 안에서 운영하자. 물론 이런 이야기가 캐나다에서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좀 공공의료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라는 건 말 그대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연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가장 먼저 삭감을 하는 걸까요? 뭐 딱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 공공의료 부분이 재난 상황 대응이나 아니면은 또 평상시엔 취약계층 진료가 주된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이제 소득이 낮고 사실은 또 건강 상태도 좋지가 않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효율화 측면을 주장하시는 뭐 경제 관료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제 성장만 이제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이 영역을 먼저 축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이제 이런 보건의료 영역도 상당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민간의료 기관이나 민간보험들이 계속 침투를 하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자신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제 공공의료 영역 예산 축소를 꾸준히 주장을 하고 본인들이 그 영역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로비들이 많이 작용하는 거고 그 로비가 제일 크게 이제 작용해서 이번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게 당연히 미국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진료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 공공의료 정책, 뭐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공공의료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나라를 꼽는다면 어느 나라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유럽에서는 독일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뭐 독일을 말씀드리면 독일이 지금 이제 유럽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의료 붕괴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이 독일만 혼자 이제 매우 낮은 치명률을 상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3월에만 독일이 이제 집중치료실을 공공 방식으로 해서 12,000여 개를 더 개조 충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집중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의료 장비를 사실은 빠른 속도로 충당을 하고 그 공공의료 기반 시설을 지금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아주 빨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아까 유럽 지역의 대부분이 뭐 그런 노인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치료를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독일은 그러지 않고 이제 이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해냈고요. 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민건강보험이 보장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민간 병원들까지 통제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방역에서도 더 성과를 냈고요. 또 확진자에 대해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한국보다 좀 더 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사실 그 이후의 세계는 절대로 코로나 전의 세계와 같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 영역일 것 같거든요. 공공의료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공공의료 영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경우를 먼저 보면 이곳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회보험이나 아니면은 이런 국가 조세 중심의 어떤 건강보험 제도는 다 완충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공의료 확충, 특히나 이제 그동안 수익성 문제랑 효율화 문제로 줄여오던 중환자실과
주요 이제 이런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에크모나 CRRT나 뭐 벤틸레이터 같은 이런 핵심 중환자 진료 비축 의료 장비 확대가 당연히 이제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 벌어지고 나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게 수출 금지가 되면서 장비가 없어가지고 인력도 있고 공간도 있었는데 치료를 못한 경우들이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방역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충원이 될 것입니다. 뭐 한국이 이제 방역은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식 모델의 상당 부분을 이제 차용할 것 같고요. 또 1차 의료 영역에서도 예산이 더 배분이 되고 의료진이 더 보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1차 의료 부분도 유럽 국가들이 20년간 이제 인력 축소하고 예산 축소해서 사실은 양로원 같은 곳으로 시설화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이제 고밀집 노인 시설에 대한 이제 탈시설화 논의가 거세질 거고요. 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의료 인력이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을 뭐 12,000여 개 정도 늘렸지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실 의사도 중요하고 간호사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숙련된 간호사. 예. 이분들이 없어서 사실 이 병실을 다 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이제 숙련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충원을 위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의료제도, 그 교육제도 등 이런 것들이 확대될 지금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 사태를 어떻게 의료적으로 보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럼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바라는 생각하시는 코로나19 이후에 바람직한 공공의료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희가 방역은 성공을 했습니다. K-방역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제 치료 대응에 성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구에서도 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랑 자원을 끌어다가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역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치료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국이 이제 공공의료 기관이 OECD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병상수로 10%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뭐 가까운 일본도 민간 기관이 많지만 26, 7%는 공공의료 병상인데요. 네. 특히나 있는 이제 그 공공의료 기관도 교육부에서 이제 국립대병원 관할하고요. 뭐 노동부에서 뭐 이제 그런 산재병원들 관할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들이나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리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방역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런 컨트롤 타워가 공공의료에도 필요하고 뭐 공공의료청 같은 곳이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져서 민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패드 타워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지금 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거의 뭐 확진이 되면은 거의 무상으로 거의 지금 진료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장성을 좀 더 올린다면은 우리도 대만처럼 좀 더 나은 결과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